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기철 상임 고문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비핵화 남은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의 정진적인 정책들인 가운데 동조해왔던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북 특사 파견으로 문제가 좀 풀어졌다는 그런 사실인데, 특별히 비핵화 대북 문제에 관해서 종전 선언과 부켓리스트 공개를 동시에 중재안이 여론이나 대상으로 제안되고, 또 아마 특사단이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서 1년 내 비핵화를 완결하자는 것이 조금 연장이 될 듯한 상황으로 아마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하간 우리 입장으로서도 동시 행동의 원칙으로 종전선언과 비핵화 리스트 제출, 이건 미국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강조해서 촉구하고, 또 가능한 한 빨리 1년이 됐건 또 트럼프 임기가 또 비핵화를 완벽하게 하는 시간 내에 한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우리 당의 입장으로 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이사입니다. 다음은 전정환 대표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은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강도를 조정해야 하고 시장의 부담과 반기업적이 아닌 길을 가야 한다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시장 친화적 전환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판단입니다. 경제 정책의 이념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특히 시장을 이기는 경제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가 남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소득주도 성장을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소득주도 성장 특위의 홍장표 위원장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궤도 수정이 없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청와대와 내각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교통정리와 결단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평가를 했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내각이 되어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자문 역할에 그치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정책의 최종 목표는 정권의 공약 달성 여부가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으며 어떤 경제정책도 시장론을 거슬러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까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당 조사위원 몫을 3명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는 여야 개념을 혼동하고 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2월 통과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는 비교섭단체가 야당 몫으로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 어느 당보다 먼저 우리 민주평화당이 추천위원을
국회 사무처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조사위원회 출범을 거부하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역사의 법정에 서기를 거부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5.18 기념식에서 김일전 행진곡 재창조차 못하게 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을 계승한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니까 한국당은 앞으로도 역사 앞에 반성을 거부하고 국민주의라는 촛불 정신, 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남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불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모임을 즉각 중단하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성혁 최고위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부동산 정책을 투기 업체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그럴듯한 발상,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직접 수단으로 삼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발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특성을 부리는 것은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 때문이고, 이것은 국내 경기가 부진하여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도록 국내 경기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결코 결과가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경제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엊그제 9월 4일 날 한국은행은 올해 2, 4분기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로 0.6%, 연율로 환산해서 2.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 4분기 연율 2.4% 성장률은 1, 4분기 4.1%에 비해서 하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국내 경기가 이와 같이 하강하고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무늬만 그럴 뿐 실제로는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서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등등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세금의 증대를 요구하지만 세금의 증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전년 대비 9.7%가 증가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정책 기조와 내용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내 경기는 다소의 불편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강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기 부진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고, 또 어제는 바른정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충분히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비판은 좀 사뭇이 낭만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멍들게 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지 않고 석고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 비난하는 것은 사돈이 남말하는 격이어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김관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아주 훌륭한 연설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사라지고 윤승민 전 대표가 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바른정당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투기 지역을 묶고 대출을 제한하는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투기 지역을 묶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묶고 푸는 방식의 정책은 부동산 기획업자들에게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길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것일 뿐 부동산 가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다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강남발 집값 폭등을 잡겠다고 공급을 확대하고 그린벨트를 풀다고 합니다. 아예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당 의원을 통해서 개발 계획이 언론에 미리 공개되는 불상사도 있었고 주변 땅값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시효가 다한 지 오래된 개발 시대의 공급 정책을 그것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니 이 정부가 어디까지 과거로 후퇴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100%에 가깝고 서울만 해도 7만 채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가 보유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은 살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급 확대는 집값 안정의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빈곤층에 대한 장기 임대로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일부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자에게 로또를 안겨주면서 임대주택을 분양해버립니다. 정부는 땅 장사, 집 장사를 하거나 일부 로또를 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5년 내지 8년 정도씩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 소유가 부담이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이미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1주택보다도 세금이 중과되기는커녕 1주택보다 세금이 더 감면됩니다. 다주택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에 대한 혜택도 9억 원 이하 모든 주택에 혜택을 주고 있어서 똘똘한 한 채를 위한 강남 집값 폭등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터무니없이 과도한 임대주택 업자 혜택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똘똘한 한 채로 몰려서 강남 집값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주택에 대한 혜택을 9억 원보다 훨씬 낮춰야 합니다.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서 일정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거래세나 양도세를 조정해 가면 됩니다. 서민형 1주택 이상의 부동산 소유는 부담이 될 뿐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예외 없이 일관성 있게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할 때에만 부동산 가격은 널뛰기를 벗어나 안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값 안정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뭔 말씀이신가요? 홍보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김대중 대통령의 대화록이 이상으로 배달돼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업회 대표되는 분이 편집한 책인데 1971년 대통령
보니까 국내외 석학 또 각종 대학과 시민사회 인터뷰 대화를 집대성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한국인들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외국 언론인이 말했듯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정신에 무게가 느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사회적으로는 복지국가를,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유물론과 유심론이 변증법적으로 통합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의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오늘 민주평화당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김대중의 길,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예산은 빠듯하지만 의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한테 한 질씩 선물을 해드릴까 하는데 반대 있습니까? 반대하고 각자 사먹는 걸로 하죠.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이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